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미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현실을 거부한 천재 스티브 잡스의 인생과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세상을 뒤흔든 혁신가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자신답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챕터 1. 버려진 아이 세상을 품다. 1955년 2월 24일 샌프란시스코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한 아이의 탄생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주어진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다.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딘 지 일주일 만에 다른 가족의 품으로 넘겨졌다. 그 아이의 이름은 스티브 폴 잡스. 훗날 세상을 뒤흔들 천재의 시작은 이렇게 쓸쓸했다. 친부모는 시리아 출신의 대학원생 압둘 파타 잔달리와 위스콘신 출신의 대학원생 조엔 시불이었다.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 조엔의 보수적인 가톨릭 집안은 무슬림과의 결혼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조엔은 홀로 캘리포니아로 와서 아이를 낳았고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겼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다. 입양 가정은 반드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부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원래 입양하기로 했던 변호사 부부는 아이가 남자라는 이유로 마음을 바꿨다. 그들은 딸을 원했던 것이다. 급하게 대기 명단의 두 번째 부부에게 연락이 갔다.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 그들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평범한 노동자 부부였다. 폴은 중고차 딜러이자 기계공이었고 클라라는 회계 보조원이었다. 조엔은 처음에 입양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폴과 클라라가 이 아이를 꼭 대학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자 마침내 동의했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는 마운틴뷰의 작은 집으로 왔다. 그곳은 실리콘밸리가 되기 전 그저 과수원과 작은 공장들이 흩어진 평범한 교외 지역이었다. 잡스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부모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었다. 우리는 너를 특별히 선택했어. 너는 선택받은 아이야. 하지만 어린 잡스의 마음 한구석엔 늘 의문이 남았다. 내 진짜 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이 버림받았다는 감정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동시에 그를 더욱 특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버지 폴 잡스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손재주만큼은 천재적이었다. 주말마다 그는 차고에서 자동차와 기계를 분해하고 수리했다. 어린 스티브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넋놓고 바라봤다. 폴은 아들에게 도구 사용법을 가르쳤고 나사를 조이고 회로를 이해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쳤다. 보이지 않는 곳도 완벽해야 한다. 폴은 작업대 뒤편 서랍 안쪽 아무도 보지 않는 곳까지 정성스럽게 마무리했다. 장인은 캐비닛 뒷면도 아름답게 만든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이 철학은 훗날 애플 제품의 내부 회로 배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잡스는 보이지 않는 곳도 완벽하게 설계하라고 엔지니어들을 다그쳤다. 어린 잡스는 호기심 덩어리였다. 그는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을 분해했다. 라디오, 시계, 텔레비전. 그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었다. 때로는 다시 조립하지 못해 부모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폴과 클라라는 아들의 호기심을 막지 않았다. 잡스는 이웃의 엔지니어들을 찾아가 질문을 퍼붓기도 했다. 그 시절 마운틴뷰에는 전자공학과 항공우주 기술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고에서 실험을 했고 주말이면 취미로 회로를 납땜했다. 어린 잡스에게 이 동네는 놀이터였다. 초등학교 시절의 잡스는 문제아였다. 그는 학교가 지루하다고 느꼈고 선생님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3학년 때는 폭죽을 선생님 책상 서랍에 넣어 정학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반항적이고 까칠했으며 자기 중심적이었다. 하지만 4학년 때 만난 힐 선생님은 달랐다. 그녀는 잡스의 재능을 알아봤다. 그리고 전략을 바꿨다. 그녀는 잡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풀면 사탕을 줄게.
수학 숙제를 다 하면 $5를 줄게. 놀랍게도 잡스는 달라졌다. 그는 문제를 풀었고 책을 읽었고 학습에 집중했다. 몇 달 후 그는 더 이상 보상이 필요 없었다. 그는 배우는 것 자체에 빠져들었다. 4학년이 끝날 무렵 잡스의 학력은 2년치나 앞서 있었다. 학교는 그를 중학교로 월반시키려 했지만 부모는 거절했다. 너무 이른 월반이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중학교에 들어간 잡스는 다시 방황했다. 학교는 거칠었고 주변엔 불량배들이 많았다. 그는 괴롭힘을 당했고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결국 그는 부모에게 선언했다. 이 학교에 계속 다니면 나는 학교를 그만둘 거야. 폴과 클라라는 고민 끝에 이사를 결정했다. 그들은 더 좋은 학군이 있는 로스알토스로 집을 옮겼다. 이 결정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었지만 부모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다. 고등학교 시절 잡스는 전자공학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는 휴레패커드의 탐험가 클럽에 가입해 엔지니어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최신 기술을 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웃에 사는 빌 페르난데스가 잡스를 한 천재에게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워즈니악. 잡스보다 5살 많은 워즈니악은 이미 전자공학의 신동으로 알려져 있었다. 두 스티브는 즉시 통했다. 워즈니악은 기술의 마법사였고 잡스는 그 마법을 세상에 보여주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다. 블루박스라는 불법 장치였다. 이것은 전화 시스템을 해킹해서 무료로 장거리 전화를 걸 수 있게 해주는 기계였다. 워즈니악이 회로를 설계하고 잡스가 판매했다. 그들은 기숙사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150에 팔았다. 이것은 불법이었지만 잡스에게는 계시였다. 우리가 만든 작은 기계로 수억 달러짜리 시스템을 조종할 수 있다니. 그는 기술의 힘과 상업의 가능성을 동시에 깨달았다. 이 경험은 훗날 애플을 만드는 직접적인 기반이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잡스는 부모의 약속대로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곳은 터무니없이 비싼 리드 칼리지였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는 이 인문학 중심의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스탠퍼드만큼이나 비쌌다. 부모는 평생 저축한 돈을 쏟아부어야 했다. 하지만 잡스는 단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 그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모든 돈을 쓰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부모님 돈을 낭비할 순 없다. 하지만 잡스는 학교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는 청강생이 되었다. 기숙사 바닥에서 자고 콜라병을 팔아 식비를 벌고 일요일엔 7마일을 걸어가 크리슈나 사원에서 무료 급식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흥미를 느끼는 수업만 골라 들었다. 그 중 하나가 서체 수업이었다. 그는 세리프와 산세리프의 차이를, 글자 간격의 예술을, 타이포그래피의 아름다움을 배웠다. 당시엔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지식이었다. 하지만 10년 후 매킨토시를 만들 때 이 지식은 세상을 바꾼다. 만약 내가 그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맥은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윈도우즈는 맥을 따라했으니 아마 어떤 컴퓨터도 아름다운 글꼴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대학을 떠난 잡스는 방황했다. 그는 인도로 여행을 갔다. 영성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었다. 머리를 밀고 사리를 입고 명상을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신비로운 진리가 아니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인도의 구루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그는 영성보다 실용을, 명상보다 창조를 선택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선불교에 심취했으며 극단적인 단식을 실험했다. 그는 샤워를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이 채식을 하기 때문에 채취가 없다고 믿었다. 동료들은 고통스러워했다. 1974년 잡스는 아타리에 취직했다. 비디오 게임 회사였다. 그는 기술자로 일하며 밤에만 근무했다. 그는 여전히 까칠했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단순함의 힘을 배웠다. 아타리의 창업자 놀런 부슈넬은 잡스에게 말했다. 사용 설명서가 필요 없는 게임을 만들어라. 이 철학은 훗날 아이폰의 DNA가 된다.
잡스와 워즈니악은 계속 만났다. 워즈니악은 여전히 휴렛패커드에서 일했지만 밤마다 자신만의 컴퓨터를 만들고 있었다. 1975년 그들은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 참석했다. 그곳은 컴퓨터 괴짜들의 모임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회로를 자랑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워즈니악은 거기서 영감을 받아 더 작고, 더 쉽고, 더 저렴한 컴퓨터를 설계했다. 그가 만든 것은 단순히 회로판이었지만 잡스는 그 안에서 미래를 봤다. 이걸 팔아야 해. 워즈니악은 망설였다. 하지만 잡스는 설득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우리만의 회사를 가져봤다는 경험은 남잖아. 1976년 4월 1일 애플 컴퓨터가 탄생했다. 회사 이름은 잡스가 머물렀던 오레곤의 사과 농장에서 따왔다. 로고는 단순하고 친근하고 혁신적이었다. 그것은 착오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었다. 하지만 잡스는 알고 있었다. 이 꿈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우리는 단지 컴퓨터를 파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에게 힘을 돌려주는 거야. 기술은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해. 버려진 아이는 이제 세상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챕터 2. 착오에서 태어난 혁명. 1976년 봄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의 크리스트 드라이브 2066번지. 폴과 클라라 잡스의 집 차고에서 세상을 바꿀 혁명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먼지 쌓인 공구함 사이 오래된 작업대 위에 스티브 워즈니악이 설계한 회로판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애플 I였다. 겉보기엔 그저 초록색 회로판에 칩과 전선이 엉켜있는 조잡한 물건이었다. 키보드도 없고 모니터도 없고 케이스도 없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눈에는 그것이 미래였다. 워즈니악은 천재였다. 그는 다른 컴퓨터 설계자들이 100개의 칩으로 만드는 것을 30개로 완성했다. 그의 설계는 우아했고 효율적이었으며 예술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는 상업적 야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멋진 것을 만드는 것 자체에 만족했다.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서 자신의 설계도를 무료로 나눠주려 했던 사람이었다. 반면 잡스는 달랐다. 그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회로를 설계할 줄도 몰랐고 프로그래밍도 서툴렀다. 하지만 그는 비전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세상을 설득하는 법을 알았다. 잡스는 워즈니악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우리 회사를 만들자. 이걸 팔자. 워즈니악은 머뭇거렸다. 그는 휴렛패커드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잡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하더라도 상관없어. 적어도 우리만의 회사를 가져봤다고 말할 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멋진 거야. 결국 워즈니악은 동의했다. 두 사람은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팔았다. 잡스는 폭스바겐 버스를 1,500달러에 팔았고 워즈니악은 HP 계산기를 500달러에 팔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들은 부품을 사고 회로판을 제작했다. 회사 이름은 애플 컴퓨터로 정했다. 잡스가 오레곤의 사과 농장에서 일했던 경험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애플이라는 이름은 친근하고 위협적이지 않고 재미있어. 전화번호부에서도 아타리보다 앞에 나올 거야. 로고는 처음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있는 복잡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곧 무지개색 사과로 바뀌었다. 한 입 베어먹은 사과. 그것은 지식의 상징이자 반항의 상징이었다. 에덴 동산의 금단의 과일. 잡스는 그 이미지를 좋아했다.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다. 폴 테렐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바이트숍이라는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서 워즈니악의 시연을 본 그는 즉석에서 주문을 했다. 50대를 사겠소. 대신 조립된 상태로 가져오시오. 잡스는 흥분했다. 50대면 5만 달러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부품을 살 돈이 없었다. 잡스는 전자부품 공급업체를 찾아가 외상을 요청했다. 30일 안에 갚겠습니다. 바이트숍에서 5만 달러 주문이 들어왔어요. 업체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잡스의 열정과 확신에 결국 동의했다. 차고는 공장이 되었다. 잡스의 여동생 패티, 친구된 코트케,
그리고 잡스의 임신한 여자친구까지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밤낮 없이 회로판을 조립했다. 납땜 인두의 연기가 차고를 가득 채웠다. 클라라 잡스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날랐고 폴 잡스는 작업대를 정리해 주었다. 30일 만에 그들은 50대를 완성했다. 잡스는 그것들을 바이트숍에 배달했고 약속대로 돈을 받았다. 부품업체의 빚을 갚고 나니 이익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해냈다는 것이었다. 애플 아이은 기술적으로는 성공이었지만 상업적으로는 미미했다. 총 200대 정도가 팔렸다. 대부분은 홈브루 컴퓨터 클럽의 괴짜들이었다.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었다. 여전히 키보드도 케이스도 모니터도 없는 회로판 덩어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잡스는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완제품을 만들어야 해. 플러그만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는 컴퓨터. 어머니들도 쓸 수 있는 컴퓨터. 1977년 애플 II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워즈니악은 더 강력한 프로세서를 설계했다. 컬러 그래픽을 지원했고 사운드도 낼 수 있었다. 그래픽과 게임 기능은 당시로선 혁명적이었다. 하지만 잡스가 집착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이었다. 컴퓨터는 주방이나 거실에 놓여야 해. 더러운 차고가 아니라. 그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원했다. 매끄럽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케이스. 당시 대부분의 컴퓨터는 냉장고처럼 생긴 금속 상자였다. 하지만 잡스는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산업 디자이너 제리 매녹을 고용했다. 바우하우스 스타일로 만들어주세요. 깔끔하고 단순하고 따뜻한 느낌으로요. 매녹은 아이보리색 플라스틱 케이스를 설계했다. 모서리는 부드럽게 둥글렸다. 환기구도 보기 좋게 배치했다. 잡스는 심지어 내부 회로판의 배열까지 신경 썼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요. 엔지니어들이 항의했다. 나는 안다. 잡스가 대답했다. 그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장인은 캐비닛 뒷면도 아름답게 만든다. 하지만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돈이 필요했다. 본격적인 생산과 마케팅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했다. 잡스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을 만나러 다녔다. 대부분은 거절했다. 차고에서 만든 컴퓨터라고. 장난감 아니야? 하지만 마침내 돈 발렌타인이 그들을 마이크 마쿨라에게 소개했다. 마쿨라는 인텔의 초기 직원으로 이미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었다. 그는 33살에 은퇴해서 투자나 하며 지내고 있었다. 마쿨라는 잡스와 워즈니악을 만나자마자 확신했다. 특히 잡스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봤다. 이 친구는 세상을 바꿀 거야. 그는 25만 달러를 투자했고 본인도 회사에 합류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것이었다. 잡스는 처음으로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는 법을 배웠다. 마케팅, 재무, 유통, 제조. 마쿨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2년 안에 포춘 500기업이 되는 겁니다. 1977년 4월 웨스트코스트 컴퓨터 페어에서 애플 II가 공개되었다. 전시장에는 수십 개의 컴퓨터 회사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허술한 부스에 회로판을 늘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애플 부스는 달랐다. 백라이트가 켜진 애플 로고, 세련된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케이스에 담긴 애플 II가 있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예쁜 컴퓨터를 봤다. 주방 테이블 위에 놓고 싶은 컴퓨터. 자랑하고 싶은 컴퓨터. 애플 II는 폭발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팔려나갔다. 특히 비지캘크라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애플 II에서만 돌아가게 되면서 판매가 급증했다. 갑자기 컴퓨터는 취미가 아니라 사업 도구가 되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애플 II를 사기 시작했다. 1980년까지 애플은 연매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창업 4년 만이었다. 마쿨라의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1980년 12월 12일 애플은 기업 공개 IPO를 했다. 주가는 첫날 급등했고 회사 가치는 18억 달러에 달했다. 25살의 스티브 잡스는 하룻밤 사이에 2억 5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가 되었다.
워즈니악도 마쿨라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심지어 초기 직원들도 백만장자가 되었다. 미국 언론은 차고에서 시작해 포춘 500에 오른 가장 빠른 회사라며 애플을 찬양했다. 잡스는 타임지 표지에 실렸다. 그는 검은 터틀넥을 입고 연꽃 자세로 앉아 있었다. 미국의 혁신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문제도 찾아왔다. 회사는 너무 빨리 커졌다. 차고의 비공식적 분위기는 사라졌다. 이사회가 생겼고 관료주의가 들어왔다. 더 큰 문제는 잡스 자신이었다. 그는 여전히 25살짜리 청년이었지만 수억 달러 기업의 창업자였다. 권력은 그를 오만하게 만들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폭군처럼 굴었다. 이건 쓰레기야. 그는 엔지니어들의 작업을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형편없어. 왜 애플에 있는 거죠? 그는 사람들을 울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서 최고의 것을 끌어냈다. 잡스는 두 가지 범주로 사람을 나눴다. 천재 아니면 바보. 중간은 없었다. 오늘 천재였던 사람도 내일은 바보가 될 수 있었다. 그는 현실 왜곡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뭔가를 원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 보였다. 이걸 2주 안에 만들 수 있어. 엔지니어가 불가능합니다. 최소 2개월은 걸립니다라고 하면 잡스는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난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당신은 천재니까. 그러면 정말로 엔지니어는 2주 만에 해냈다. 현실 왜곡장은 실제로 작동했다. 잡스는 애플 III와 리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두 제품 모두 실패했다. 애플 III는 기술적 결함으로 가득했고 리사는 너무 비쌌다. 특히 리사 프로젝트에서 잡스는 이사회에 의해 제거되었다. 당신은 너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말했다. 잡스는 분노했다. 하지만 곧 다른 프로젝트로 눈을 돌렸다. 그의 이름은 매킨토시였다. 매킨토시 팀은 작은 해적단이었다. 잡스는 그들을 회사 건물에서 분리시켜 독립된 공간에 배치했다. 건물 옥상에는 해적기를 휘날렸다. 해군에 들어가느니 해적이 되는 게 낫다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다. 잡스는 팀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컴퓨터를 만들자.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컴퓨터를. 그는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를 방문한 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에 매료되었다. 마우스, 윈도우, 아이콘. 이것이 미래였다. 매킨토시 개발은 지옥이었다. 잡스는 끊임없이 변경을 요구했다. 1픽셀 옮겨. 이 색상은 맘에 안 들어. 부팅 시간을 10초 줄여. 엔지니어 레리 캐년이 항의했다. 몇 초 줄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잡스는 칠판에 계산식을 썼다. 만약 100만 명이 매킨토시를 쓰고 매일 부팅을 한 번씩 한다면 10초를 줄이면 연간 몇백 명의 인생을 구하는 거야. 엔지니어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부팅 시간을 줄였다. 1984년 1월 24일 매킨토시가 공개되었다. 애플은 슈퍼볼 중간 광고로 전설적인 1984 광고를 내보냈다.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을 패러디한 이 광고는 회색 세상을 컬러 혁명으로 깨뜨리는 내용이었다. IBM이라는 거대 형님에 맞서는 바나나 애플의 이미지를 심었다. 발표 현장에서 잡스는 가방에서 매킨토시를 꺼냈다. 작고 귀엽고 친근한 기계였다. 그리고 스위치를 켰다. 매킨토시는 스스로 자신을 소개했다. 헐로 임 매컨토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매킨토시는 너무 느렸고 메모리가 부족했고 소프트웨어가 없었다. 판매는 기대에 못 미쳤다. 더 큰 문제는 잡스와 CEO 존 스컬리의 충돌이었다. 잡스가 펩시에서 스카우트해온 스컬리는 처음엔 잡스를 존경했다. 하지만 곧 잡스의 무모함과 오만함에 질렸다. 둘은 회사의 방향을 놓고 싸웠다. 1985년 이사회는 선택해야 했다. 젊고 불안정한 창업자인가, 경험 많은 경영자인가. 그들은 스컬리를 선택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 30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돈은 있었지만 정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 애플이 없는 스티브 잡스는 누구인가? 차고에서 시작된 혁명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챕터 3. 추락 속의 각성 니엑스티와 픽사. 1985년 9월 스티브 잡스는 빈손으로 애플을 떠났다. 정확히 말하면 빈손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여전히 수억 달러의 재산이 있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 30년 인생 중 절반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났다. 자신이 직접 뽑은 CEO에게 배신당했다. 이사회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침묵했다. 실리콘밸리는 그를 실패한 창업자로 낙인 찍었다. 처음 몇 주 잡스는 무너졌다. 그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다. 내 인생은 끝났어.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한때 세상을 정복할 것 같던 청년은 이제 패배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고민했다. 너무 오만했나? 너무 성급했나? 사람들을 너무 혹독하게 대했나? 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알고 있었다. 문제는 자신의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몇 달 후 잡스는 일어났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할 것이었다. 그는 애플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완벽한 제품만으로도 부족하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팀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짜로. 1985년 말 잡스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이름은 니엑스티였다. 목표는 명확했다. 대학과 연구기관을 위한 혁명적인 컴퓨터를 만드는 것. 그는 애플의 핵심 엔지니어 5명을 설득해 함께 나왔다. 애플은 격분했다. 배신자들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잡스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12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번엔 벤처 캐피털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번엔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었다. 니엑스티 개발은 잡스의 완벽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은 과정이었다. 그는 컴퓨터를 완벽한 정육면체로 만들고 싶어 했다.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해. 1피트 큐브. 엔지니어들은 난감했다. 왜 정육면체여야 합니까? 내부 부품 배치가 비효율적입니다. 잡스는 고집했다. 그게 아름답기 때문이야. 그는 케이스를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었다. 검은색 무광택. 로고는 폴 랜드라는 전설적인 디자이너에게 10만 달러를 주고 의뢰했다. 결과물은 경사진 알파벳 E가 들어간 니엑스티 로고였다. 단순하고 우아하고 비쌌다. 하지만 완벽주의에는 대가가 따랐다. 개발은 지연되었다. 1986년에 출시하기로 했던 컴퓨터는 1988년이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더 심각한 문제는 가격이었다. 원래 목표는 3,000달러였다. 하지만 완성된 EXT 컴퓨터는 6,500달러였다. 모니터를 포함하면 1만 달러가 넘었다. 대학생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다. 잡스는 교육의 미래를 외쳤지만 정작 학생들은 살 수 없는 기계를 만든 것이었다. 1988년 10월 니엑스티 컴퓨터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홀에서 공개되었다. 잡스는 다시 한번 매혹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검은색 정육면체는 무대 위에서 빛났다. 니엑스티STP 운영체제는 매끈하고 강력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했고 개발 도구가 탁월했다. 기술적으로는 시대를 5년 앞서 있었다.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언론은 찬사를 쏟아냈다. 스티브 잡스의 화려한 귀환. 하지만 판매는 참담했다. 너무 비쌌고 소프트웨어가 부족했고 시장이 원하지 않았다. 대학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 사는 곳은 거의 없었다. 기업들은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충성했다. 몇 년 동안 니엑스티는 겨우 5만 대 정도를 팔았다. 잡스는 다시 실패하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직원들은 떠나기 시작했다. 1993년 니엑스티는 하드웨어 생산을 중단했다. 이제 그들은 단지 소프트웨어 회사였다. 그것도 팔리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하지만 잡스는 니엑스티에서 무언가를 얻었다. 그것은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철학적 성숙이었다. 애플에서 그는 제품을 만들었다. 니엑스티에서 그는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진짜 혁신은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온다. 그는 더 깊이,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실패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겸손은 그를 더 나은 리더로 만들었다. 니엑스티가 허우적거리는 동안 잡스의 또 다른 도박이 진행되고 있었다. 1986년 그는 조지 루카스로부터 작은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10,000,000에 사들였다. 그 회사의 이름은 픽사였다. 루카스는 이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팔았고 잡스는 거의 충동적으로 샀다. 그는 그래픽 기술에 흥미가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할지는 몰랐다. 픽사의 핵심은 두 사람이었다. 존 레시터는 애니메이터였고 에드 캔멀은 컴퓨터 과학자였다. 레시터는 디즈니에서 쫓겨난 사람이었다. 그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미쳐 있었지만 디즈니는 그건 예술이 아니야라며 그를 해고했다. 캔멀은 3D 렌더링 기술의 선구자였다. 두 사람은 꿈이 있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를 만드는 것.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에게 투자하지 않았다. 루카스조차 그들을 짐으로 여겼다. 잡스는 처음에 픽사를 하드웨어 회사로 만들려 했다. 그들은 픽사 이미지 컴퓨터라는 고성능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을 팔았다. 하지만 이것도 니엑스티처럼 너무 비쌌다. $125,000. 병원이나 정부기관만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 판매는 형편없었다. 잡스는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했다. 1년에 수백만 달러씩. 그의 친구들은 말했다. 스티브, 그만둬. 픽사는 밑 빠진 독이야. 하지만 잡스는 고집했다. 왜였을까? 그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쩌면 레시터의 열정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도 버림받은 사람이었기에 다른 버림받은 천재들을 포기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픽사는 생존을 위해 광고를 만들기 시작했다. 레시터는 짧은 애니메이션 광고를 만들었다. 리스테린 광고, 라이프세이버 광고. 그것들은 놀라웠다. 캐릭터들은 생명력이 있었고 움직임은 우아했다. 업계는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돌파구는 단편 애니메이션이었다. 레시터는 틈틈이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담은 단편을 만들었다. 틴토이라는 5분짜리 애니메이션은 1988년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았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이 오스카를 받은 최초의 사례였다. 디즈니가 주목했다. 그들은 제프리 카첸버그라는 야심만만한 임원을 보냈다. 카첸버그는 레시터의 재능을 알아봤다. 그는 제안했다. 우리와 함께 장편 영화를 만들죠. 1991년 계약이 체결되었다. 픽사가 영화를 만들고 디즈니가 배급하고 자금을 댄다. 수익은 반반. 하지만 디즈니가 모든 권리를 가진다. 잡스는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픽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그는 이미 $5,000,000 이상을 투자한 상태였다. 제작이 시작되었다. 영화 제목은 토이 스토리.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 존 레시터가 감독을 맡았다. 하지만 제작은 지옥이었다. 디즈니는 계속 간섭했다. 우디를 더 엣지 있게 만들어. 노래를 더 넣어. 디즈니의 요구대로 수정하자 영화는 엉망이 되었다. 우디는 비호감 캐릭터가 되었고 스토리는 산만해졌다. 1993년 디즈니 임원들 앞에서 시사회가 열렸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임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안 돼. 제작을 중단하는 게 낫겠어. 레시터와 팀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방식대로. 그들은 디즈니의 간섭을 무시하고 원래 비전으로 돌아갔다.
우디는 다시 따뜻한 캐릭터가 되었다. 버즈 라이트이어와의 우정이 핵심이 되었다. 스토리는 단순해졌지만 감동적이었다. 잡스는 이 과정을 지켜봤다. 그는 간섭하지 않았다. NXT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천재들을 믿고 그들에게 공간을 주어라. 1995년 11월 22일 토이 스토리가 개봉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전 세계에서 3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비평가들은 찬사를 쏟아냈다.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시대. 아카데미는 레시터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객들의 반응이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눈물을 흘렸다. 기술이 아니라 스토리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레시터의 말이 맞았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이야기와 감정이지. 일주일 후 픽사는 기업 공개 IPO를 했다. 주가는 치솟았다. 잡스가 10년 동안 5천만 달러를 쏟아부은 회사는 하루아침에 12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잡스의 지분 가치는 10억 달러를 넘었다. 그는 다시 억만장자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승자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실리콘밸리는 그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스티브 잡스가 돌아왔다. 하지만 잡스 자신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10년간의 광야 생활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는 레시터와 캔머렉에서 배웠다. 위대한 제품은 혼자서 만들 수 없다. 팀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애니메이터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천재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마법을 부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잡스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애플에서 쫓겨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어. 성공의 무게가 다시 초보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지.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고 그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로 들어갈 수 있었어. 광야에서 그는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챕터 4. 애플의 귀환 다르게 생각하라. 1996년 겨울, 애플은 죽어가고 있었다. 한때 실리콘밸리의 자랑이었던 회사는 이제 업계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다. 시장 점유율은 4%로 추락했고 분기마다 수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제품 라인은 혼란스러웠다. 너무 많은 모델, 너무 많은 버전, 너무 적은 차별성. 맥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다. 윈도우 95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대중화했고 애플의 유일한 장점은 사라졌다. 언론은 애플의 죽음을 예고했다. 혁신의 시대는 끝났다. 가장 큰 문제는 운영체제였다. 맥OS는 낡았고 불안정했고 현대적 기능이 부족했다. 애플은 10년 동안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코플랜드 프로젝트는 수억 달러를 태운 후 폐기되었다. 1996년 말 애플은 항복했다. 우리는 새 운영체제를 만들 수 없어. 사와야 해. CEO 길 아멜리오는 외부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NT를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그때 누군가 제안했다. NXT는 어떨까요? NXT. 스티브 잡스의 회사. 11년 전 애플에서 쫓겨난 그 사람. 아멜리오는 망설였다. 잡스를 다시 데려온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NXT 운영체제는 기술적으로 뛰어났다. 무엇보다 애플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1996년 12월 애플은 NXT를 4억 2,700만 달러에 인수했다. 그리고 조건의 일부로 스티브 잡스가 고문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잡스가 애플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폐허를 보았다. 한때 자신이 창조한 왕국은 이제 미로가 되어 있었다. 40여 개의 제품 라인, 중복되는 기능, 방향성 없는 전략. 그는 회의에 참석했고 임원들의 발표를 들었다. 그리고 질문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왜 만들죠? 아무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요. 경쟁사가 만드니까요.
잡스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회사가 아니었다. 그저 관료주의의 잔해였다. 몇 달 후 1997년 7월 이사회는 아멜리오를 해고했다. 그리고 잡스에게 임시 CEO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잡스는 수락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사회는 동의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잡스의 첫 번째 행동은 잔인했다. 그는 제품 라인을 도려냈다. 40개 모델을 단 4개로 줄였다. 데스크톱과 노트북, 일반 소비자용과 전문가용. 그게 전부였다. 임원들은 항의했다. 그렇게 하면 매출이 더 떨어질 겁니다. 잡스는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가 10개를 잘하는 것보다 4개를 완벽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는 수천 명을 해고했다. 3,000명 이상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잡스는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렸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 애플은 살을 깎아야 살 수 있었다.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이었다. 1997년 8월 보스턴 맥월드 컨퍼런스. 잡스는 무대에 올라 폭탄 선언을 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청중은 야유를 보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적이었다. 빌 게이츠는 악마였다. 하지만 잡스는 냉정했다.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기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져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애플이 이기려면 애플이 이겨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매경 오피스를 계속 개발하기로 약속했다. 빌 게이츠의 얼굴이 거대한 스크린에 떴다.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처럼. 사람들은 불편해했다. 하지만 잡스는 확신했다. 이것이 애플을 구하는 길이었다. 잡스는 마케팅의 천재였다. 그는 애플이 제품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애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잊어버렸다. 애플 자신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광고 대행사 TBWACHIATDAY를 불렀다.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 상기시켜야 해. 결과물이 바로 싱크 디퍼런트 캠페인이었다. 1997년 9월 흑백 광고가 공개되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틴 루터 킹, 존 레논, 마하트마 간디, 피카소, 에디슨. 역사를 바꾼 반항아들의 얼굴이 등장했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잡스 자신이 읽은 버전도 있었지만 공식 버전은 배우의 목소리였다. 미친 사람들에게 건배를. 부적응자들, 반항아들, 문제아들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규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에 존경심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인용할 수도, 반대할 수도, 찬양하거나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다. 다르게 생각하라. 싱크 디퍼런트. 이 캠페인은 제품을 팔지 않았다. 이념을 팔았다. 애플은 단순한 컴퓨터 회사가 아니었다. 애플은 반항의 상징이었다. 창의성의 동맹이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도구였다. 광고는 대성공이었다. 사람들은 애플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것은 애플 직원들 스스로가 다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광고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짜 제품이 필요했다. 1998년 5월 잡스는 새로운 컴퓨터를 공개했다. 이름은 IMAC. I는 인터넷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개인 인터비저월, 영감 인스파이, 알림 인폼을 의미했다. IMAC은 혁명이었다. 우선 디자인이 충격적이었다. 반투명한 본디 블루 색상의 플라스틱 케이스. 컴퓨터가 처음으로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사람들은 예쁘다고 말했다. 컴퓨터에 대해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함이었다. IMAC에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었다. 업계는 경악했다. 플로피 없이 어떻게 파일을 옮겨? 잡스는 단호했다. 플로피는 죽었어. 미래는 인터넷이야. 그는 옳았다. IMAC은 인터넷에 연결하기 가장 쉬운 컴퓨터였다.
상자를 열고 케이블 2개만 꽂으면 끝이었다. 2단계만의 인터넷. 그것이 슬로건이었다. IMAC은 폭발했다. 1998년 한 해 동안 200만 대가 팔렸다. 애플은 분기 흑자로 전환했다. 더 놀라운 것은 구매자의 32%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13%는 윈도우 사용자였다. IMAC은 새로운 고객을 창조했다. 애플은 다시 살아났다. 잡스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제품 라인을 확장했다. IMAC에는 다양한 색상이 추가되었다. 텐저린, 라임, 포도, 블루베리, 딸기. 컴퓨터가 캔디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에 맞는 색을 골랐다. 그 다음은 파워북이었다. 티타늄 케이스의 노트북. 얇고 가볍고 아름다웠다. 그 다음은 파워맥 지사 큐브. 투명한 정육면체 안에 컴퓨터가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큐브는 상업적으로 실패했다. 너무 비쌌고 케이스에 금이 가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애플의 야심을 보여주었다. 더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이 있었다. 잡스는 애플 스토어를 열기로 결정했다.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 소매업은 죽었어. 게이트웨이도 실패했잖아. 잡스는 고집했다.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베스트바이 직원들은 애플을 설명할 수 없어. 그들은 델이나 HP만 추천하지. 2001년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에 첫 2개의 애플 스토어가 열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패를 예측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애플 스토어는 단순히 판매 공간이 아니었다. 경험의 공간이었다. 모든 제품을 만져볼 수 있었다. 지니어스바에서는 무료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직원들은 판매 노르마가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매장 디자인은 미니멀했다. 나무 테이블, 밝은 조명, 여유로운 공간. 사람들은 애플 스토어에 머물고 싶어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애플 스토어는 평방 피트당 소매업계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 2001년 잡스는 또 다른 혁명을 시작했다. 아이파드. 음악 플레이어는 이미 시장에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형편없었다. 용량이 작거나 사용하기 어렵거나 디자인이 추했다. 잡스는 팀에게 말했다. 주머니에 1000곡을 넣을 수 있는 플레이어를 만들어. 엔지니어들은 도시바의 1.8인치 하드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거기에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페이스였다. 클릭 휠. 원형의 터치 감응 휠로 수천 곡을 쉽게 탐색할 수 있었다. 직관적이고 빠르고 만족스러웠다. 아이파드는 단순히 기술 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각적 경험이었다. 손에 쥐는 느낌, 클릭의 촉감, 매끄러운 표면.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아이파드만으로는 부족했다. 잡스는 생태계를 원했다. 2003년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가 열렸다. 곡당 99센트. 합법적으로 쉽게, 빠르게 음악을 살 수 있었다. 음반사들은 처음에 거부했다. 우리 음악을 낱개로 팔다니.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가 산업을 파괴하고 있었다. 잡스는 그들을 설득했다. 사람들은 도둑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쉬운 방법을 원할 뿐이에요. 결국 음반사들은 동의했다. 아이튠즈는 첫 주에 100만 곡을 팔았다. 아이파드와 아이튠즈는 애플을 변화시켰다. 애플은 더 이상 단지 컴퓨터 회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회사였다. 잡스는 디지털 허브 전략을 제시했다. 맥이 중심이 되고 디지털 카메라, 음악 플레이어, 비디오 카메라가 연결된다. 애플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할 것이었다. 2004년 잡스는 개인적 재앙에 직면했다. 췌장암 진단. 의사들은 그에게 몇 개월의 시한부를 선고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그의 암은 희귀한 형태였다.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종양. 잡스는 처음에 수술을 거부했다. 그는 채식과 대체의학으로 치료하려 했다. 9개월을 낭비한 후 그는 마침내 수술을 받았다. 2004년 7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잡스는 살았다.
죽음을 마주한 경험은 그를 변화시켰다. 2005년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그는 말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 모든 자부심, 모든 당혹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사라집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맺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프게, 어리석게 살아라. 스티브 잡스는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아직 오지 않았다. 챕터 5. 죽음을 앞둔 통찰 삶의 본질을 묻다. 2004년 10월 수술 후 몇 달이 지났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타운홀 미팅에서 직원들 앞에 섰다. 그는 여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나는 암에 걸렸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잡스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말했다.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죽음은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이 되었다. 문제는 언제냐는 것뿐이었다. 죽음의 그림자는 잡스를 바꿔놓았다. 그는 더 절실해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고민했다. 애플은 성공적이었다. 아이파드는 산업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는 더 큰 무언가를 원했다. 세상을 진정으로 바꿀 무언가를. 2005년 6월 12일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잡스는 연단에 섰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가 졸업식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였다. 하지만 그가 전할 이야기는 하기보다 가치 있었다. 그는 3가지 이야기를 했다. 첫 번째는 점들을 연결하는 이야기였다. 그는 리드 칼리지를 자퇴한 후 서체 수업을 청강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당시에는 전혀 쓸모없어 보였던 그 지식이 10년 후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었다.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과거를 돌아보며 연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점들이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였다.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 그것은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순간이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무게가 다시 초보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고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최근 암 진단을 받은 경험을 공유했다. 의사들은 제게 집으로 가서 일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암호로 죽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그는 수술로 살아났다. 이 경험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제가 아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들, 외부의 기대, 자부심, 당혹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모두 죽음 앞에서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설을 한 문장으로 끝맺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프게, 어리석게 살아라. 이 문구는 홀 어스 카탈로그라는 잡지의 마지막 호에서 따온 것이었다. 잡스가 젊은 시절 영감을 받았던 문구. 배고프다는 것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어리석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졸업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 연설은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수천만 번 재생되며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잡스의 진짜 유산은 말이 아니라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2005년 그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코드명 퍼플. 휴대폰을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휴대폰 시장은 노키아, 모토로라, 블랙베리가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잡스는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휴대폰들은 형편없어. 쓸데없는 기능만 잔뜩 있고 정작 중요한 건 못해. 그는 다르게 생각했다. 휴대폰이 아니라 컴퓨터를 만들자. 주머니에 들어가는 맥을.
처음 시도는 아이팟에 전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클릭휠로 전화를 걸 수 있게. 하지만 금방 한계가 보였다. 클릭휠은 음악에는 완벽했지만 인터넷이나 이메일에는 형편없었다. 그들은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그때 애플은 멀티터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직접 만지고 확대하고 스크롤하는 기술. 잡스는 이것을 보자마자 깨달았다. 이거야. 휴대폰에는 물리적 버튼이 필요 없어. 화면이 모든 것이 되는 거야. 개발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팀은 사무실에서 격리되었다. 출입구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직원들은 가족에게도 프로젝트를 말할 수 없었다. 잡스는 매주 미팅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가혹했다. 이건 쓰레기야. 다시 해.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는 수십 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잡스는 그중 하나도 만족하지 않았다. 완벽해질 때까지 멈추지 마. 가장 큰 도전은 터치스크린이었다. 기존 터치 기술은 스타일러스가 필요했다. 하지만 잡스는 스타일러스를 혐오했다. 스타일러스? 그게 뭐야? 잃어버리기만 하잖아. 손가락을 쓰면 돼. 신이 우리에게 10개의 스타일러스를 줬어. 멀티터치를 완성하는데 수년이 걸렸다. 부드럽게 스크롤하고 정확하게 탭하고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것.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2007년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맥월드. 잡스는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는 평소보다 더 흥분해 보였다. 오늘 우리는 3가지 혁명적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첫째, 터치 컨트롤 방식의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둘째, 혁명적인 휴대전화. 셋째,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 기기. 그는 반복했다. 아이팟, 전화기, 인터넷 통신기. 이해하셨습니까? 이것들은 3개의 별개의 기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기기입니다. 그는 멈췄다. 우리는 그것을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아이폰이 나타났다. 매끈한 유리 표면, 단 하나의 버튼. 청중은 숨을 죽였다. 잡스는 시연을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했다. 두 손가락으로 핀치하고 펼쳤다. 웹페이지를 스크롤했다. 모든 것이 마법처럼 보였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구글 지도에서 스타벅스를 찾았다. 터치에서 전화를 걸었다. 진짜로 전화가 연결되었다. 4잔의 라떼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아, 농담입니다. 청중은 웃었다. 매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다.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의심도 많았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스티브 발머는 비웃었다. $500짜리 전화기. 그게 팔릴 거라고. 블랙베리 공동 창업자는 말했다. 물리적 키보드 없이 이메일을 쓴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2007년 6월 29일 아이폰이 출시되었다. 애플 스토어 앞에는 밤새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다. 첫 주말에 27만 대가 팔렸다.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폰은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컴퓨터였다. 인터넷이었다. 카메라였다. 게임기였다. 음악 플레이어였다. 모든 것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앱스토어였다. 2008년 잡스는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아이폰용 앱을 만들 수 있게 허용했다. 처음에는 500개의 앱이 있었다. 1년 후에는 10만 개가 되었다. 앱 경제가 탄생했다. 아이폰은 플랫폼이 되었다. 하지만 잡스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다. 2008년 그는 눈에 띄게 말랐다. 언론은 추측하기 시작했다. 암이 재발한 게 아닌가. 애플은 부인했다. 잡스는 단순한 호르몬 불균형일 뿐이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암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간으로 전이되었다. 2009년 1월 잡스는 휴가를 발표했다. 건강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실제로 그는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몇 달간 사라진 그는 6월에 돌아왔다. 뼈만 남은 몸이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 2010년 잡스는 아이패드를 공개했다.
태블릿 컴퓨터. 업계는 회의적이었다. 이건 그냥 큰 아이폰 아냐? 하지만 잡스는 확신했다. 아이패드는 포스트 PC 시대를 여는 기기입니다. 그는 옳았다. 아이패드는 첫 해에 1,500만 대가 팔렸다.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 웹을 탐색하고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고 아이들은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렸다. 컴퓨터는 더 이상 책상 위의 물건이 아니었다. 잡스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팔로알토의 오래된 집. 거실에는 소파 하나와 램프 하나, 그리고 엔젤 아담스의 사진 한 장이 있을 뿐이었다. 식탁도 한참 동안 없었다. 가족들은 바닥에 앉아 식사를 했다. 잡스는 완벽한 식탁을 찾을 때까지 사지 않았다. 그의 침실도 마찬가지였다. 매트리스가 바닥에 놓여 있었고 옷장 하나, 램프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물질을 경멸했다. 소유하는 것들이 결국 당신을 소유한다. 그는 선불교에 심취했다. 오랜 친구이자 선승인 오토가와 고분과 시간을 보냈다. 명상을 했고 단순함의 미학을 추구했다. 그의 철학은 제품에 반영되었다.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말이었지만 잡스의 신조가 되었다. 아이폰에는 버튼이 하나뿐이었다. 맥북 에어는 불필요한 모든 포트를 제거했다. 애플 제품은 점점 더 단순해졌다. 하지만 그 단순함 뒤에는 엄청난 복잡성이 숨어 있었다. 2011년 초 잡스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었다. 1월 말, 그는 두 번째 병가를 냈다. 이번에는 복귀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알았다.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잡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회의를 했다. 팀 쿡, 조너선 아이브, 핵심 임원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여전히 결정을 내렸다. 제품을 승인하고 전략을 논의했다. 8월 24일, 잡스는 애플 CEO에서 사임했다. 팀 쿡이 후임이 되었다. 하지만 잡스는 이사회 의장으로 남았다. 그는 완전히 떠날 수 없었다. 애플은 그의 인생이었다. 2011년 10월 5일 저녁, 스티브 잡스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숨을 거뒀다. 아내 로렌, 네 자녀, 여동생들이 곁에 있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여동생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며 반복해서 말했다. 오와우, 오와우, 오와우.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았을지도. 어쩌면 다음 여행을 보았을지도. 아니면 마침내 평화를 보았을지도. 향년 56세. 너무 이른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충만했다. 그는 세상을 바꿨다. 개인용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산업,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5개의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꿨다. 이것을 이룬 사람은 역사상 그가 유일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세상은 애도했다. 애플 스토어 앞에는 꽃과 촛불, 아이폰과 사과가 놓였다. 사람들은 울었다. 그들은 CEO의 죽음에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전가의 상실에 울었다.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준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의 상실에 스티브 잡스는 떠났다. 하지만 그의 통찰은 남았다.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는다. 배고프게, 어리석게 살아라. 세상을 바꾸려는 미친 자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 그가 남긴 유산이었다. 챕터 6. 그가 남긴 유산, 세상을 바꾸는 미친 자들. 2011년 10월 6일 아침, 세상은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플 홈페이지는 그의 흑백 사진 한 장으로 바뀌었다. 1955-2011. 단 2개의 숫자 사이에 한 천재의 전체 인생이 담겨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했다. 스티브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대담했고 실제로 그렇게 할 만큼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트위터에 썼다. 세상은 진정한 비전가를 잃었습니다. 한때 경쟁자였던 그조차 잡스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애플 스토어 앞에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꽃과 편지를 가져왔다. 베어먹은 사과를 놓았고 아이폰 화면에 촛불을 켜두었다. 도쿄에서, 런던에서, 베이징에서, 시드니에서 전 세계가 한 사람을 애도했다. 이것은 단순히 CEO의 죽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대의 종말이었다. 한 예술가의, 한 반항아의, 한 꿈꾸는 사람의 떠남이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정말로 떠난 것일까?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유산은 어디에나 있다. 당신이 지금 손에 쥔 스마트폰, 매끄럽게 스크롤하는 화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아름다운 디자인.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잡스의 철학이 흐르고 있다. 그는 기술이 어떻게 인간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기계가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지 증명했다. 잡스가 남긴 것은 단순히 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고방식이었다. 다르게 생각하라. 이것은 광고 슬로건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다. 세상은 당신에게 규칙을 따르라고 말한다. 안전한 선택을 하라고, 실패를 피하라고, 튀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잡스는 정반대였다. 규칙을 깨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미쳐라.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 대학을 자퇴하고 인도로 떠나고 차고에서 회사를 시작하고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고 다시 돌아와 세상을 바꿨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잡스는 2번 큰 실패를 겪었다. 1985년 애플에서의 추방, 그리고 NXT의 상업적 실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실패 후 포기한다. 하지만 잡스는 그 실패에서 배웠다. 애플에서 쫓겨난 후 그는 더 성숙한 리더가 되었다. NXT의 실패에서 그는 기술보다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픽사를 통해 그는 인내와 신뢰를 배웠다. 실패는 그를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잡스의 또 다른 유산은 완벽주의였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제품의 모든 세부 사항에 집착했다. 아이폰의 모서리 곡선이 정확히 맞을 때까지, 맥북의 무게가 정확히 원하는 만큼 가벼워질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동료들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집요함이 애플 제품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느낀다. 이건 다르다. 이건 신경 써서 만든 거야. 그 느낌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잡스가 매 순간 이게 최선인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완벽주의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다. 잡스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했다. 그는 엔지니어들을 울렸고 디자이너들을 좌절시켰고 임원들을 굴욕감에 빠뜨렸다. 당신은 형편없어요. 이건 쓰레기야. 왜 애플에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은 상처를 남겼다. 많은 사람들이 잡스와 일한 것을 인생 최악의 경험이라고 했다. 동시에 최고의 경험이라고도 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는 현실 왜곡장을 가지고 있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 잡스의 유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교차점의 철학일지도 모른다. 애플의 DNA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인문학과 결합되어야, 기술이 예술과 결합되어야 우리의 심장을 노래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핵심 신념이었다. 그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지만 엔지니어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그는 디자이너가 아니었지만 디자인을 이해했다. 그는 예술가가 아니었지만 아름다움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다. 애플 제품을 보라. 아이폰은 기술의 결정체다. 하지만 동시에 예술 작품이다. 손에 쥐는 느낌, 화면의 부드러움, 인터페이스의 직관성. 이 모든 것은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태어났다. 맥북 에어를 보라. 그것은 단순히 얇은 노트북이 아니다. 그것은 우아함의 선언이다. 컴퓨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사람들은 애플 제품을 사용하면서 감동을 느낀다. 이것이 잡스가 원한 것이었다. 기술을 통한 감동. 잡스는 또한 생태계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아이팟은 훌륭했지만 아이튠즈와 결합되어 완벽해졌다. 아이폰은 혁명적이었지만 앱스토어가 그것을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맥,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이 모든 기기들은 서로 대화한다.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아이폰에서 시작한 작업을 맥에서 계속할 수 있다. 애플워치는 맥의 잠금을 자동으로 해제한다. 이것은 마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디자인이다. 잡스가 꿈꾼 디지털 허브 전략의 완성. 그가 세운 회사, 애플은 그의 죽음 후에도 계속 성장했다. 2018년 애플은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되었다. 2021년에는 3조 달러에 근접했다. 아이폰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되었다. 20억대 이상이 팔렸다. 애플 스토어는 전 세계 500개 이상으로 확장되었다. 평방 피트당 매출은 여전히 소매업계 1위다. 하지만 잡스의 부재는 느껴진다. 팀 쿡은 훌륭한 경영자지만 잡스와 같은 비전가는 아니다. 애플은 여전히 좋은 제품을 만들지만 세상을 뒤흔드는 제품은 줄어들었다. 아이폰 이후 정말로 혁명적인 제품이 있었는가? 애플워치는 성공적이지만 스마트폰만큼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다. 에어팟은 훌륭하지만 아이팟만큼 산업을 재정의하지는 못했다. 비전 프로는 야심차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다. 어쩌면 잡스 같은 사람은 한 세대에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잡스의 개인적 삶은 어땠을까?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첩달리사를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다. 나중에는 관계를 회복했지만 그 상처는 남았다. 그는 부모에게 냉정했다. 친부모를 찾았지만 아버지와는 만나기를 거부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가혹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일한 후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는 자기중심적이었고 때로는 잔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깊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렸다. 완벽한 곡선, 완벽한 색상, 완벽한 디자인을 보면 감동했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다. 밥 딜런과 비틀즈를 들으며 자랐다. 그는 시를 읽었고 철학을 공부했고 예술을 감상했다. 그는 선불교를 수행했고 명상을 했고 단순함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다. 그는 복잡한 사람이었다. 천재와 악당, 비전가와 독재자, 예술가와 사업가가 한 몸에 있었다. 잡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는 스탠퍼드 연설에서 말했다. 이 세상을 만든 사람들도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잡스 자신이 그 증거였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엔지니어링 학위도 없었다. 프로그래밍도 서툴렀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바꿨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규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문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격언이 되었다. 배고프다는 것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상 유지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항상 더 나은 것을 찾는다는 뜻이다. 어리석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시도한다는 뜻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잡스의 인생은 성공의 공식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성의 여정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었다. 타협하지 않았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많은 실수를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변화시켰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잡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07년 이전, 우리는 컴퓨터와 전화를 따로 사용했다. 인터넷은 책상에서만 접속할 수 있었다. 음악은 CD로 들었다. 앱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2007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다. 음악, 영화, 책, 게임 모든 것이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
이 변화의 중심에 잡스가 있었다. 하지만 잡스의 유산에는 그림자도 있다. 스마트폰 중독, 소셜미디어의 폐해, 끊임없는 알림과 산만함. 이것들도 잡스가 만든 세상의 일부다. 그는 기술을 인간화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술이 때로는 우리의 인간성을 빼앗는다. 우리는 화면을 보느라 서로를 보지 못한다. 사진을 찍느라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이 잡스가 원한 것이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기술이 인간을 해방시키기를 원했다. 노예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니었다. 스티브 잡스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성인도 영웅도 아니었다. 그는 결점 많은 인간이었다. 오만하고 잔인하고 때로는 비윤리적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비전가였다. 예술가였다.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드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린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세요.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제품이 아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감각이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믿음. 한 사람이, 한 팀이, 한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착오에서 시작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버림받은 아이가 세상을 품을 수 있다고.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 더 위대해질 수 있다고. 미친 사람들에게 건배를. 그가 말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런 미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세상을 바꿨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고. 당신도 미쳐도 괜찮다고. 당신도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것이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다. 제품이 아니라 가능성. 기술이 아니라 용기. 혁신이 아니라 영감.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때마다, 불가능에 도전할 때마다, 세상을 바꾸려 할 때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와 함께 있다.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세상을 바꿔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